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뭐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방향되어 있죠?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게 교과의 성격을 떨어질 수 없죠. 거기 비추어 포괄적 측면, 그죠? 방향, 그 다음에 방법 유의사항, 그 다음에 또, 뭐다, 포괄적 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하고 성취기준 영역명 안에 나와 있는 다와 라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와 라는 뭐가 움직인다. 상당히 많이 따라 붙는 게. 다라를 묶어서 앞에 영역, 그죠? 영역이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내용 체계표 부분에서 자, 성취 기준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요건 뒤쪽이고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목차가 있죠. 그죠? 자, 공통교육과정, 자,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는 이제 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진로 선택으로 빠지는 게 결국 고정과 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공통, 일반, 그 다음에 진로. 여기 이제 고정과 윤리. 자, 여기에 지금 생활과 윤리. 여기 윤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윤리교과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절대 안 놓치고 오는 게 윤사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80대 초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윤리도 전부 윤사 베이스라고 보고 목차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바로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공통교육과정. 자, 3페이지. 물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페이지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 보면 공통교육과정의 도덕의 자, 성격이 일단 나오죠. 그죠? 자, 15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이렇게 일단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 OT 부분이 들어가서 말을 조금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약간 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적어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강의를 하는 와중에서 내가 막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만 저는 강의 사실 수강을 받고 싶어요. 윤리는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15교육과정에서 가장 그 큰 틀에서 이제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부분이에요. 저기에 있는 도덕함입니다. 도덕함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다가. 자, 2015 교육과정은 박병기 교수님과 제지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 교육과정을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2015 교육과정을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교원대 파워에서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교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2015 교육과정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박병기 교수님, 유지환 교수님이 훨씬 선배고 추병환 교수님하고 근데 서울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는데 선생님들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후배들이죠. 심지어 당신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서울대 교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과에서 참 이게 안 좋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15교육과정은 그렇다 보니까 저기서 놓여져 있는 저 도덕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함이다 이러면 이제 번역을 한 게 뭐냐면 칸트가 필로소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필로소피렌 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스타가 독일어를 쓰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네. 독일어를 쓰지 말아요. 필로소피는 뭐냐면 이제 철학이에요. 아주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관점이죠. 그죠? 철학 자체는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철학하는 방법, 피렌, 이거 동사거든요. 철학하다입니다. 철학하다는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데, 그러면 도덕함이라고 하는 게 뒤에 이제 함이 붙었죠. 그죠?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서 하는 박병기 교수님은 저걸 이제 불일불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관점인데, 저게 이제 학적 근거가 조금 이렇게 도덕함이라고 하는 게 전체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해서 학적 근거를 좀 더 찾아가지고 저기에 관련되는 근거 정도를 약간씩 매겨야 되는 어떤 형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15교육과정을 개정을 할 때는 중출적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는데, 15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 서울대하고 뭐 전남대하고 또 공주 또 교대하고 이런 쪽으로 있던 교과 교육과 관련되는 또 내용과 관련되는 이제 소장의 학자들이 저 도덕함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학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후에 사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덕함은 문제로 나오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원대 친구가 이제 왔을 때 수업 실현을 할 때도 교원대 친구들은 전부 다 도덕함과 관련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해줬던 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저 영역이다. 근데 저 도덕함이란 말이 자그마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교육과정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기도 하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학문적 학적 근거를 밝히는 것도 좋지만은 학문적 사대죠. 학적 근거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 학자들이 도덕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있죠. 그럼 왜 도덕함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자나 당신 자신의 어떤 주장의 정당성 확보 부분의 차원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면 전 도덕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어느 한쪽을 강하게 반대하기보다는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박병기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해서 이정쌤 어떻게 생각? 내가 뭐라 했냐면, 필로소피를 들어봤는데 도덕함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저게 박병기 교수님 말씀이 이제 불교에서 불일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갑자기 타로 카드 같은 이야기를,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이게 변하는 관점인 게, 그 이야기하고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참 더 깊은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저 도덕함이라는 부분이 15교육과정 개정 방향에서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4개의 가치 중에서 성실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박병기 교수님께서. 박병기 교수님 제자가 김동창 교수, 제주대 김동창 교수가 출제를 할 때 성실을 냈어요. 교육과정을 교원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서답형 한 7회차, 8회차 문제 중에서 교과 교육에서 교원대 출신들이 들어가서 낸 문제가 뭐냐면, 나바이즈의 전문가, 그 다음에 성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회정서학습, 보면 이제 그런 그 형태의 문제들이, 그 다음에 뉴만, 사회행위 접근, 윤도일에 나오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그때 사실은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도덕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조금 하셔서 자 가시면 되고, 도덕적 인간과 자 정의로운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이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앞부분에 따로 자 목표 위에 있었죠. 그게 없어졌지만은 체제에 놓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성격으로 들어온다, 이 이야기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성격 안에 보면 그렇다고 이상적 인간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어떤 교과이다? 핵심 교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015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뭐 3-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키워드로 봤을 때 뭐냐면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이제 인성, 그 다음 뭐냐면 역량,
그죠? 그 다음에 창의 인재 육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그럼 이제 총론에서 인성교육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덕관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 교과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교과다. 이게 15교육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바로 도덕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역량이 나오게 돼요.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육성, 이렇게 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다. 그죠? 두 가지로. 그래서 저 도덕적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양 윤리학에서 저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 심리학에서 저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시민 육성인데 앞에 정의가 붙었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도덕 심리학에서는 콜복의 정의 공동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 뭐니 해도 롤주를 다 비판하는 학자들이죠. 나머지는. 그죠? 하산이나 우리가 보면 노직이나, 그죠? 스캔론이나 전부 다 대부분 다 고티에나 다 비판하는, 그러니까 다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건 약간 정치 철학적 주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상적인 하나의 인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은 이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윤리과에서 일단은 지금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면 정의로운 시민 육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교과서가 이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제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일어날 때 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만, 하나의 도덕교사나 윤리교사로서, 물론 이제 그런 협회나 모임들이 있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게 좀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윤리교사나 도덕교사의 어떤 의견이, 이런 형태의 씨앗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차후 교육과정이 바뀔 때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쌤들께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게 풍부한 현장에서 의견의 목소리거든요. 그 의식들이 모아져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현실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윤리교육과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따로 놀지는 않는다는 거죠. 교육과정하고 교과서 체제의 정합성도 과거보다 높고, 점차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게 2013년 생륜과 윤사가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13에 나왔던 부분 자체가. 자, 어쨌든 이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밑에 뭐다? 인성교육이 중심교과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육성이다. 그리고 도덕함의 실천 성량 함량이다. 네. 도덕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론과 실천이 뭐다 지금? 이 원효의 말이죠. 불일불이의 관계이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강의 들을 때 내가 이제 박병 교수님한테 그대로 내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제 임고의 문제를 내기엔 논란거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지점 정도를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역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competency, 그 다음에 capability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총론에서는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 왔냐면은 이제 수행 개념으로 온 겁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 개념으로 온 거죠. 수행 개념으로 온 거다. 윤리과에서는 이제 누스바움이 이제 역량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의 자, 가치 판단 능력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누스바움입니다. 역량에 대해서. 근데 총론과 도덕과의 교과 역량에 누스바움의 의견은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수행에 관련되는 능력적 개념으로 역량을 얻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맥설런트 교수가 결국 역량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를 사실은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총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PPT를 제가 안 썼어요. 2017년에 다시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 PPT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료 유출 때문에 안 썼거든요. 그때 제가 이쪽과 이쪽 부분을 양쪽으로 필기를 해줬어요. 요게 나왔죠, 그 해에. 도덕적 사고 능력,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위에다가 6가지 도덕과 교과 역량이라고 쓰십시오. 6가지 도덕과 교과 역량. 그러니까 지금 원정의가 뚜렷하면 이런 기입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리딩을 해보면 도덕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의 바탕 아래, 그럼 이제 요 총론 역량의 바탕 아래 도덕과 교과 역량이 오는 거예요. 요게. 자, 바탕 아래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욕구나 감정 조절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자기 존중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며 이겨낼 수 있는 형태의 능력을 자기 존중 관리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오는 키워드가 어떻다지?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 이렇게 돼 있죠. 교육과정 문서지원 문장이 상당히 좋죠. 그죠? 자, 도덕적 인식. 자,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되는 거죠. 레스트로 본다면 도덕적 민감성도 인식이에요. 타인이 어려운 사태에 처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걸 뭔가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뭐가 있다, 지금? 인식했으면. 이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도덕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요구 인식 및 수용과 이상적 의사소통 공조를 지향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타인에 관련되는 어떤 요구가 있어요. 이 요구를 수용하죠. 이건 지금 도덕심리학에서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냐면 로저스와 관련되는 이론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길리건, 나딩스, 호프만,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 근데 이제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어떤 해악이나 부정적이거나 고통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가까운 건 누구냐면 로저스하고 길리건, 나딩스 부분이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다? 지금 하버마스가 등장하죠. 뭐 어떻게 돼 있다?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하죠. 자, 지향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정서 능력 이렇게 돼 있죠.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똑같죠.
요 지점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자, 구분은 어떻게 된다, 지금?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은 하마스적인 언어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도덕적 정서라고 한다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 뭐가 전제된다? 도덕성이 전제돼야 된다. 이 도덕성의 전제로부터, 자, 타인의,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까딱하면 거꾸로 쓸 수 있죠. 근데 분명히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은 뭐다? 요 요소가 지문에 들어온다. 기입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지점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요게 들어가야 된다.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죠. 그죠? 자, 규범과 정서 및 유대감 이렇게 돼 있죠. 규범, 정서, 유대감. 자, 도덕적 공동체예요. 자, 도덕적 규범이죠. 그죠? 이 콜복의 정의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한데 요 정서란 말이 들어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규범, 정서, 유대감을 근간으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도덕적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상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에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죠. 자, 이쯤 오면 어떻게 된다? 능력이 구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쯤 오면 성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찰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학원 강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사이비들의 특징이 바로 어떤 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십몇 년 동안 정부만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경험이 없겠어요. 내가 늘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내가 왜 형식이라는 내용을 뺏기는 강사들을 안 좋아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뺏겨서 지속적인 적중률이 굉장히 좋고 그 학습자들이 학원 강의를 듣는 목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한다 하면 그거는 다른 강사가 뭐라고 할 이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법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강사와 특정 강사의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강사들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카피를 하는데 빠르게 보이죠. 근데 자기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들쭉날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의 특징들이 뭐냐면 언어를 굉장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치고 프린트 안 많은 강사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강사들이 적중률이 어떻다?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눈에서 이때까지 봐온 노량진인 거예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사실은. 그럼 의식적으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뭐냐면 스스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두근두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네. 카페 댓글 작업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네. 수강생 늘어나더라.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이게 지금. 성찰이 없거든. 이런 강사들의 특징이 어떻냐면 해마다 모습과 해마다 말하고 주장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걸 다른 사람 좀 쓰면 어때? 그게 뭐 그렇게 아까워.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처음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잖아 사실은. 윤리하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말이야. 철학하는 사람이요.
그런 건 사사건건 보면은. 근데 긴 시간 동안 봤을 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지. 이런 강사들의 특징이 전부 강조하는 게 앞에 봐봐요. 전부 목표 이야기하고 있어. 이 책을 쓴 목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결국엔 뭐야?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두 건이 아니야. 그리고 뭐 하나 지엽적인 거 하나 딱 적중하지. 그러면 시험장 나오면 2시, 3시도 안 돼. 그때부터 댓글 작업이야. 교육학이 뭐고 전부 다 이니셜부터 해가 전부 다 그냥. 근데 낱낱이 적중률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거지 이게 이 구조가. 그러니까 윤리할 만한 역량도 안 될 뿐더러 철학할 만한 기본적인 역량조차도 안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떤 철학자한테 물어봐.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뭘 배웠는지 알아요? 서양철학의 원학강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되게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책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절대로 A뿔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힘들잖아. 자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그죠? 그 나중에 봤더니 이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철학자들의 이론들이 다 그런 거야. 자기 생각 아닌 생각, 윤리학자나 철학자는 자기 생각이 아닌 생각을 썼을 때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건전한 대안에 대한 주장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걸 그대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본령이에요. 동양도 서양이든 이거는 철학의 본령이에요. 이거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완전히 철학 자체를 제대로 배우지조차도 못한 인간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응?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 다음 또 뭐냐면, 교육하면 또 어때? 교육학에 어떤 이론이 있으면 남이 하는 걸 빠르게 뺏기고 그런 이론 없다, 교육학에. 없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학 이론을 내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너무 턱없으면 교육학의 기본서에 절대로 올라오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교육 방법들을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찰이 여기까지 왔으면 윤리라고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능력들이에요. 이런 능력들의 역량을 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한다? 수행한다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역량 부분은, 자, 청년 역량을 말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는 잘 구성해 놓고 약간 반복을 하면 틀리지 않는다. 남이 다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제대로 쓰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맞추고 했을 때 그게 확률이 높아져서 나중에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앞부분에 2009년 도덕과 교육과정, 2015년인데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에는 이 부분을 나눌 때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다 하겠지만 교재를 통해서 생활역량 학대법, 그 사회교과에서 한나가 썼던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썼는데요. 상당히 이제 오래된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역량 학대법 부분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스코프를 범위로 옮겼거든요. 이게 이제 범위로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시퀀스를 계열로 옮겼거든요. 시퀀스를 계열로 옮길 때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게 왜냐하면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가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생활영역 확대법에서는 이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 오니까 스코프를 범위로 연결하는 것들을 싹 지워버리더라고. 이거를. 이게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죠? 시퀀스를 계열로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영역법 부분을 보면, 이 뭐 개인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정, 뭐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흘렸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개인 생활부터 가는데 상위의 부분에 국가와 관련되는 민족생활 부분이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국가주의적인 잔재. 아동은 결국에는 경험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도 개인적 영역이 있는 아동이 어떤 교통수단,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로 이 세계에 더 많이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 생활에 있는 학생, 머물러 있는 학생이 어떤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국가민족 생활과 관련된 사회생활 관련된 인식이 훨씬 더 넓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생활영역 확대법에 관련되는 단점들을 문제로 많이 냈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쌤들이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세상에 어차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총 맞아서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 이 현실의 세계는 선과 악이 없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근데 이 현실의 세계에 없다 뿐이지, 우리의 관념이나 이 현실 세계 부분에서 이 세상 악한 거야. 악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가면 선이 대두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현상들이 또 극에 달하게 되면 악에 대두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갈 거예요. 나이 들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윤리하는 사람들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변화하는 세계나 변화하는 기술이 있다. 그걸 배우는 교과가 아니다. 그럼 윤리 교과는 그런 걸 배우면 안 되느냐? 아니죠. 윤리적 판단, 그런 부분에 변화하는 기술이나 변화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윤리교과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갔을 때. 그죠? 그거를 전문가 수준으로 적어도 교사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잘 진단해내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학교 현장 가면 어떤 윤리교사가 딱 보니까 뭐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윤리했어? 그렇게 해서 원래 윤리가 다 전부 다 이런 거구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상.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하다. 표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유였지만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2007년도에 상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원래 이 상시 개정이 이루어질 때 상시 개정을 4년에 한 번씩 하자. 4년마다. 그리고 상시 개정 부분 수시 개정을 2년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육비 부분을 삭감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행 자체가 굉장히 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이때 서울대에 계시는 이제 정창학 교수님은 윤리과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심야 토론에 나왔어요. 이때. 나와가지고 상시 개정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신 자신의 어떤 주장의 의견들을 막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7년도에 상시 개정을 할 때의 분위기가 바로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 윤리 교과가 그 철학과 출신의 교수들이 윤리 교과를 만들었고요. 그 만든 철학과 출신의 교수들이 나름 각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좀 탁월하긴 했어요. 탁월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을 6명이나 했단 말이에요. 역대. 초대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고대 철학과 교수인 안호상 박사예요. 독일에서 학위를 1900년대 초반에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저기 문교부 장관이거든요. 그 방식대로 오다가 연대 철학과 교수였던 이기호 교수가 81년 초반에 만든 게 윤리교육과예요, 사실은.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부터 서울대 윤리교육과 대학원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의 1회 졸업생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박창구 교수님하고 박효진 교수님이 1회 졸업생이에요. 그 대학원에. 그리고 2년 뒤에 학부를 만들죠. 학부를 만든 1회 졸업생이 박병 교수님하고 추병환 교수님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러면 초창기에 서울대에 들어갔던 교수들은 학부를 윤리교육과를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오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자 어쨌든 그렇게 오다 문민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철학과 이명현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에 이 군사 정권에 잔재가 있다고 그래요. 윤리교과를 전면적으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분위기 자체가 거의 철학 교과가 새롭게 성장이 되든 아니면 없어지든지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정세인 교수님께서 그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대학의 지도교수가 누구냐면 벤시클이에요. 구성주의. 벤시클의 제자가 누구냐면 추병환 교수님이고, 벤시클의 제자가 바로 정창호 교수님이에요. 같은 조지아 대학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위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초창기 연구를 했던 게 윤리학도덕교육 1, 2, 박병 교수님과 추병환 교수님 같이 이제 이렇게 공저를 하고, 추병환 교수님은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저하고 만났을 때 말씀이, 와서 정보윤리를 했는데 온 국가기관 전부 모든 기관이 교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 가서 강의하면 돈 또 몇십만 원. 그 1, 2, 3, 4, 5년이 지나니까 막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딱 그 시점인 거예요. 90년대. 예? 그러니까 윤리교과에서 1차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바로 교육학과 이론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의 체계가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90한 7, 8년 이전의 학번들은 교과교육의 체계가 이게 거의 도덕심리학을 잘 몰랐다고 보면 돼요. 교육과정에. 그렇게 하고도 윤리교과를 계속 없애려고 하니까 2000년도에 결국에는 교육학과하고 철학과 부분인데, 교육학과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교육학과 쪽으로 교직을 좀 많이 주면 윤리교과가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학과는 기존에 이수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본인이 이수한 부분에서 10학점만 이수를 하면 교직을 그냥 주는 부분으로 교육입법안이 통과되고, 철학과는 기존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 한해서 10% 부분만 윤리교직을 허용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철학과 내부에서는 교육학과 이론하고 정치학 이론 자체에 대한 강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과에 2, 3명밖에 없는 학교들은 한두 명을 위해서 도덕심리학 부분하고 교과 교육 부분의 교수들하고 그다음 정치학 교수들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의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 이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표면적인 양상이 뭐였냐면, 윤리과 가만히 있는데 철학과가 나타나가지고 철학과 윤리과 막 공격하면서 우리 교직을 뺏어간다는 게 팽배했어요. 그게 제가 대학원 과정에 있던 어떤 부분이었고, 저에게 문제의식이 화두처럼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정말 제 운명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을 보면 참 이게 특이한 게, 서울대를 보니까 국민윤리교육학과야. 과 1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교감 선생님하고 지금 로마 바티칸에 계신 성령 교수님이 결국에는 철학 교사로 발령을 냈다 하더라도 윤리교직을 받아오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윤리교직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간 거예요, 사실 연대를. 될 거라고 생각도 조차도 안 했어요, 사실은. 제라다 그러잖아. 그때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저 때는 몇 번, 한 명 뽑아서, 특별전형 2명, 일반전형 1명. 98명이 지원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연대를 내가 가게 된 거야. 처음엔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윤리과를 만든 교수가 이규호 교수님이고, 이규호 교수님이라는 분의
스승이 딜타이의 제자의 제자야, 램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윤리교육과를 만든 학교의 본산의 지도교수 밑에 내 운명처럼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왜냐면 내가 현상학으로 쓰니까 지도교수님은 말 그대로 해석하기는 레비나스 쪽이니까 유사한 분이 지도교수가 이제 박소영 교수님이라고 그렇게밖에 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구조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박소영 교수님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박종훈 교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기호 교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기호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나는 모르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철학과 교수인데 철학과 학생들 교직을 싹 다 뺏들어가고 윤리교과를 만들 수 있냐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귀하고 얼굴까지 빨개지는 거야. 내가 고의적으로 못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소 교수님 뭐라 하냐면 하이데거도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을 나치즘이 뭐 동조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철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때 같이 생활을 했던 게 이제 성신여대 96학번들이야. 내가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성신여대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대 철학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니까 철학 이론을 하니까 우린 저런 거 하나도 안 배웠다고. 이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서 이 학생들은 문제가 생기고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과 학생들대로 뭔지 모르고 이런 판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게 2000년 초반이었잖아요. 이까지 밀려온 거야.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잖아. 더 위태롭거든. 지금 선생님들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인고 공부하면서 이 교과가 잘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가다가 이제 윤리과의 소장인 젊은 교수들이 다 없애자. 그거 했던 게 생활영역 확대법이에요. 다 없애자. 자, 다 없애자고 했는데 막 찬반 양론 끝에 초등은 자, 덕목 중심이고 중등은 자, 주제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면 81년 이후부터 2007년 상시 개정 부분에서 윤리과 생긴 이래로 가장 대폭의 큰 변화가 2007년 상시 개정 부분이고 2007년 상시 개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요때는 어떤 말을 썼냐면 간학문 설계에서 잘 쓰는 말인데 인터디시플리너리라는 말을 쓰는데 학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때 학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규범과학이라고 한다는 게 철학하고 윤리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 국제적 통일유행론이에요. 윤리교과는 규범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적 접근을 시도한 학과이다. 요렇게 왔던 게 81년부터 2007년 상시개정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없애고 어떤 말을 쓰냐면 상당히 파격적인 말인데 2007년도에 그렇게 철학을 안 좋아하더니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학적 접근이란 말을 바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철학으로 가자 이건 못해도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뭐 중간에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지요. 아마 제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제가 중학교 때 집에서 여동생하고 야 과외하러 가. 저를 가르쳤던 한국교원대학교의 2학년이었던 분이 제 지도 교수예요. 88년도입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7년 상시 개정할 때 이전에 2000년에
철학하고 교육과를 관련 학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상시 개정할 때는 윤리과 혼자 독자적으로 못하는 구조가 된 거야. 그 철학과하고 교육학과하고 같이 교설이 같이 간 거야. 같이 이걸 구성한 거야. 그럼 윤리과 입장에서는 철학과하고 담을 쌓을 수 있는 게 교육학과 이론이죠. 그럼 교육학과하고 친하겠죠. 근데 철학과 눈에 가시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합의를 본 게 요거 잘 보세요. 이 뭐겠어요? 자연 초월적 관계라는 게 들어왔잖아. 이미 이전 2007년도에. 저 휴메 자연주의예요. 저 초월은 칸트에 의해 가지고 자 데카르트까지 스피노자까지 내려오다 칸트 이후에 선언으로 바뀌죠. 요게 이제 철학과에서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의 손도인 교수님이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 교육과정 할 때 평가원에 누가 있었냐면 내 지도 교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2007년 상시 개정 안에 문서 안에 분명히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 철학이란 말을. 제 지도 교수님이 최종 인사할 때 철학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근데 왜 나는 지금 내 지도 교수님 밑에 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운명인 거야, 이게. 온갖 희노애락의 윤리의 고통은 내가 다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은 거야. 언제? 지금 말고 2014년도에. 그때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다만 내가 강의를 하니까 그래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건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됐던 거예요, 이게. 그 더 웃겼던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2006년도에 벌어진 거야. 부산 살 때인데 강의 마치고 막 뛰어가 캐태 딱 타니까 대각선에 손도인 교수님 계시는 거야. 손도인 교수님하고 나하고 인연은 99년도에 그때 그 한국철학교육회,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모였냐면 이대에서 모인 거야. 이대 학관에서. 그때 이제 계시던 분이 이제 내가 처음 가니까 황경식 교수님, 개방사 사이올리슨, 그 다음에 손도현 교수님, 그 다음 교원대 윤리교육과 조성민 교수님, 이런 분들이야. 거기 있었던 분들이. 그때 뵙고 내가 이제 한참 뒤에 뵀잖아.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보니까 부산에 상가집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장시간 이야기를 했잖아, 나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윤리교육과 끌어들였다는 것도 이때 내가 알게 된 거고. 끌어들이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연대 내 은사인 김영철 교수님 부른 거야. 공리주의자. 누가? 정세현 교수님, 원윤희 교수님이. 김 교수 식사 한번 해. 부른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교직을 철학과에도 주고 교육학과에도 주고 이런데 당신이 여기다가 사인하면 되지. 한국철학회 총무니까. 김영철 교수님은 다 좋은 게 좋은 거거든. 아, 예 하면서 사인한 거야. 사인하고 문윤인 교육부 장관 있을 때 입법 예고를 바로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윤리과에도 윤리과 애들대로 완전 어리둥절이고 또 철학과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편지를 잘라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교육학과한테는 왜 10학점만 더 이수하면 되고 이래갖고 전국이 난리가 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할 때 손도현 교수님이 누가 여기에 사인했는가를 찾았어요. 김현 교수님 후배잖아, 손도현 교수님보다. 일산에 사시니까 이제 가가지고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당신이 사인했어? 그러니까 예.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봤더니 막 급하게 막 그냥 막 집에서 잠옷 비슷하게 파자마 입고 막 나와. 아, 예, 뭐 이야기를 하니. 당신 무슨 근거로 이거 사인했냐고. 한국철학회 알렸냐고. 이거 막 거기다 문서 다 가지고 와. 손도현 교수님이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 깐깐하거든. 다 가지고 와요. 나중에 보니까 문서 종이도 없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역사적인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 하면서 막 손도현 교수님 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이때 이제 2006년도 하반기에 내지소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가 오신 거야. 근데 지소 교수님이 이제 홍린 교수님이나 손도현 교수님께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통화로. 2000년에 나하고 만났다. 2000년에 나하고 99년인가 2000년에 나하고 만났어요. 경주에서 경주대 겸임으로 계실 때 내지도 교수가.
그러면 그 앞에 만난 게 언제냐면 89년도에 만나고 이때 처음 만난 거야. 나하고. 그럼 요때 이제 안 만나다가 요때 전화 온 거야. 윤리과, 전국 윤리과에도 네 강의를 다 듣는다더라. 그래서 전화가 왔다. 반가워 전화 온 거야. 그 형이 지금 평가원에 들어왔다. 근데 이 문제 부분이. 근데 뭐라 했냐면, 그분들 그런 분들 아니다. 안 좋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좀 안 좋았어요, 통화가.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찜찜한데 다시 전화하기도 그런 게 평가원 직원으로 들어갔잖아. 담당자로. 그때부터 나하고는 연락 안 한 거야, 이제. 그러면 연락이 안 됐을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나왔잖아. 12년에 만났잖아. 12년에 만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평가 내용 요소를 본인이 만드는 평가 내용 요소대로 문제를 안 낸다는 거야. 근데 학원에서는 평가 내용 요소를 근거로 해서 뭐 교재를 쓰고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온통 하는 짓이 전부 다 자기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씀 안 하시더니 이제 12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에 내가 교원대 갔잖아. 5년을 설득을 한 거야 나를. 너무 아깝다 그만두는 게. 어디든지 박사를 해라. 근데 뭐랬냐, 박사해서 교수 될 것 같으면 지금도 마음이 그런데 옛날에 했다. 옛날에 내가 그 길을 갔다. 내가 응? 안 한다 나는.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고 2008년 하반기 일탈할 때 썼던 그 계약서가 화근이 돼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게 된 거야. 2014년. 이게 내 삶하고는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흘러서 이까지 어떻게 보면 온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 자, 뭐 교과 교육이니까, 자, 생활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도덕적 주체란 말이 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자신과의 관계로 바꾼 거예요. 자, 그전에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타, 사국지, 자처 이렇게 외우기 했어요. 계속 반복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은 이게 없어진 거죠. 우리 이게 없죠. 자,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가 없어졌어요. 국가와. 지금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렇게 바로 바뀐 거예요. 그 앞에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이런 게 이제 교육과정 통상 바뀌고 두 번째 회차나 세 번째 회차의 이 신구 교육과정 비교가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자 되는 부분. 그리고 이 관계가 뭐로 확장을 했는가? 이게 바로 생활영역 확대법을 폐지하고 가치관계 확장법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약간 밑에 쓰는 게 낫겠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 덕목이죠. 이 덕목이자 가치죠. 이런 것들이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관계 확장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 초등에서는 덕목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중등에서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피터스의 도덕적 역설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이 노력한 게 보이는 게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초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 체계를 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윤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철학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정치학이나 어설프게 자기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포항관계 보면은 교원대도 마찬가지인데 도덕 사회학 안에 철학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아유 참 정말 이런 게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범주가 윤리가 더 크고 윤리과가 더 크고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영역이다 이거야. 일부의 학생들의 사고가. 걔들 뭐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지도 않은 거잖아 사실은. 철학이 넓다 해갖고 철학이 더 위대하고 철학이 더 이거 아니에요.
학문적인 분화의 순서나 다루는 영역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철학이 넓죠. 그리고 도덕적 행동이나 사고나 판단이나 윤리적 행동이 국한해서 갔을 때는 윤리가 더 정교하고, 그죠? 그 영역적 부분을 봤을 때는 철학의 어떤 하나의 영역이죠. 더 세밀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렇게 본 거죠. 제가 왜 후회가 없었냐면, 2014년도에 교재 써놓고, 제가 이제 그만뒀었는데, 12년도에 내 지도 교수님 만나면서 2003년부터 여정이 내가 틀린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게 아니구나, 상당 부분을 내가 알 수 있어서 역시 언어가 중요하구나, 평가 요소가 이렇구나, 출제가 이렇구나, 내가 그전엔 몰랐죠, 전혀.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윤리에서. 자, 해당되는 형태의 덕목들,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자, 4개의 핵심 가치 돼 있죠, 마지막 문단에. 네, 그래서 셋째 줄에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성실을 내면화하고, 자, 존중성. 이 성이에요, 성. 이의 성입니다. 성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네,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진실된 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자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지향하는 뭐다? 배려를 중심에 두며, 그죠? 타자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바람직한 관계예요. 자, 그럼 존중이 또 따라 붙죠? 위에도 성실에도 존중이 있고 배려에도 존중이 있다, 그죠? 근데 성실의 존중은 자기 자신이고 배려는 타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 및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공정성을 토대로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한다. 자, 공정성이라는 키워드. 정의에 중심을 둔다. 자연 초월적 관계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이죠. 주로 이제 환경윤리, 하나의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 인과적 책임과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존재적 책임을 포용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예를 들어 자연이다 그러면 그 자연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주로 이제 환경윤리에서 보면 개체주의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진정으로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인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책임을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심의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책임에 뭐가 따라 붙는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육성이 뭐라고 그랬다? 이상적 인간상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핵심 가치 부분에서 책임 부분 뒤에 수로 부분에 이렇게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